다정하게 미소 지은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나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네, 영화계 89화 살인의 추억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똑같이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경기도 화성에서 젊은 여인이 무참히 강간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똑같은 수법으로 연이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특별수사팀이 설치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수사는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거듭해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야기할 만한 지점들을 예. 스미스 군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작에서 활용된 요소부터 거론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원작인 날 보러 와요, 연극이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작에서 차용한 거는 피해자 취조 장면 같은 것들. 연극에도 백광호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모자란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도 빨간 팬티 입은 변태가 나와요. 예. 맞아요. 그건 피해자 취조 같은 거에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빌려왔다는 거. 그리고 서울 출신 형사들과 현지 경찰들 간의 갈등 요소, 이런 것도 빌려왔다는 거죠. 근데 영화에선 차이가 뭐냐면은 형사들을 3인으로 압축했다는 거. 서태윤, 박두만, 조용구로 압축돼 있죠. 그리고 구질서와 구식수사, 이런 것들도 연극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새로이 바뀌고 있는 시대와 어떤 갈등을 벌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연극에서도 다뤄지죠. 처음에는 고문을 거리끼지 않고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인권 문제 같은 걸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원작에서 많이 차용을 해온 거죠. 그리고 무모증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박현규 같은 결정적인 용의자의 정체라든지 그런 것들도 원작에서 차용해 왔습니다. 네. 근데 영화에서는 박현규를 취조하는 장면하고 박현규를 풀어주는 장면 사이에 간극이 꽤 길잖아요. 그렇죠. 한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연극에서는 거의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의 추억에 박현규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신문하는데, 네. 신문하는 도중에 미국에서 서류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멘붕에 빠지죠, 모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썼는데, 네. 연극에서는 모차르트의 레퀴엠 1번을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봉준호 감독이 시나리오에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꾼 거죠. 그리고 살인의 추억에서 사건 현장이 펼쳐진 상황에서 박두만이 박 기자 새끼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박 기자가 연극에 나옵니다. 아주 중심 인물로. 그리고 연극에서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은 동료 형사들이 다 떠나고 계속 수사하던 형사 한 명만 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 악과 맞닥뜨립니다. 연극에서? 그래서 나는 네 얘기 안에 있는 악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절규하면서 끝나는데 이거는 시나리오에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박두만이 형사 때려치고 서태윤만 남은 경찰서에서 서태윤이 절대 악과 맞닥뜨리는 그런 결말이었던 거죠. 박현규 두들겨 팬 신 다음에. 근데 이게 편집이 됐습니다.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런 거는 오버 아니냐. 그렇게 가면 영화가 현실이 동떨어지는 영화가 돼서 그치, 곡성이 되는 거지. 되게 생뚱맞을 것 같은데. 와타시와 아쿠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라이씨. 근데 편집이 정말 판단을 잘한 거지, 이거는.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는 사실 이때 나온 음악은 아닌데 왜 이 음악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곰곰이 했는데, 사실 영화랑도 어울리긴 하는데 이 범인의 캐릭터를 나타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 유재하라고 하는 가수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이 김현식 씨 있잖아. 그분이 굉장히 키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 유난히 유재하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 왜 그랬냐고 하니까 유재하가 한양대 작곡가 출신이거든. 클래식 쪽. 그러다 보니까 대중음악 쪽에서는 되게 환영인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에 대중음악은 딴따라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거든. 무식한 광대놈들만 하는 거다. 그치. 근데 이제 정통으로 클래식을 학출이 온 거지. 학출이 온 거지 진짜. 그렇죠. 인텔리가 온 거지. 그렇죠. 얘가 만든 음악도 대단히 달랐고 조용필도 써줬을 정도로. 트렌드가 앞서 나갔지. 지금도 난 유재하 1집을 가끔 들어.
1집 자체를 그냥 통으로 들어. 그리고 나도. 사람들도 많이 듣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지. 근데 음악이 굉장히 세련됐고 유희열이나 윤종신 같은 그런 발라드들 있잖아. 그런 거의 모든 원천은 유재하라고 보면 돼. 발라드가 사실은 한국식으로 편곡된 블루스의 개념인데 이거를 처음에 정초한 게 유재하라는 거지. 근데 왜 하필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시대에도 맞지도 않는데 왜 여기에 넣었느냐? 그게 범인의 개성이라는 거지. 범행 수법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없을 법한 범행 수법이잖아. 그리고 굉장히 소름 돋는 디테일 하나가 뭐였냐면 머리를 범인이 한번 쓰다듬어줘. 머리에 팬티를 씌운 다음에 누가 자기가 강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머리를 쓰다듬어 주겠어. 이쁘다 이쁘다 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범인 특성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범인이 유재하의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도 인텔리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닿지 않나. 박해일의 이미지랑도 맞닿잖아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의 우울한 편지를 썼던 건 굉장히 주요한 효과를 냈다는 생각에 굉장히 디테일을 살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잠깐 교통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주축 등장인물은 박두만과 서태훈이죠. 그렇죠. 박두만의 조수에 해당하는 역할로 조용구라는 형사가 또 있는 거고 그것을 감독하는 반장이 원래는 구희봉 반장이었는데 그쵸. 잘리고 신동철 반장이 오죠. 그래서 구반장, 신반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용의자는 총 3명 낙점되죠. 처음에는 백광호. 백광호, 지적장애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태 행위를 했던 30대 노동자 조병순. 네. 그리고 마지막 용의자가 박형규였죠. 네. 박해일이 담당한. 뭐 이 정도로 대충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영화라는 게 집단적인 창작물이라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거죠. 살인의 추억이. 그리고 감독의 직관이나 계획만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 영화라는 게.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시나리오를 보면은 영화하고 상당히 달라요. 여기서 감독이 영화를 손 안에 쥐고서 통제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우연이나 즉흥이나 아니면 다른 스태프들의 기여가 상당히 크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백광호 캐릭터만 해도 그런데 정박하죠. 주변에서. 실제로 시나리오에도 정박하라고 써있어요. 무슨 정신지체장애인, 뭐 지적장애인 이런 고상한 말 안 쓰고 봉준호가 그냥 정박하라고 썼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조용구 같은 인물이 군합발로 그냥 몇 번 걷어차가지고 자백 받아내면 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조용해질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게 박두만과 조용구 같은 사람들의 마인드였죠. 박두만이 그래서 영화 중에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넓으니까 머리를 굴려가면서 수사해야 되고 과학 수사를 해야 되지만 한국 땅은 좁기 때문에 그냥 발로 뛰다 보면은 밟힌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게 화성 땅이고 대한민국이고 내 나와바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군대식이라는 거죠. 이때가 군사독재 시기이기도 하니까 끝물이지만 군대 보면은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그냥 통제식이잖아요. 여기 병사들 별거 아닌 놈들이니까 소란 좀 일으켜봤자 그냥 사고 치는 거일 뿐이고 사람 몇 번 패고 얻으면은 다 통제되고 문제없이 흘러가고 그렇지. 병신들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군대라는 게. 근데 그게 사회 전체로 퍼져있던 때가 80년대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마인드를 역습하는 게 백광호라는 정박아라는 거죠. 마지막에 서태웅과 박두만이 백광호를 취조하려고 하는데 너 목격자 맞지 않냐고 범인의 얼굴이 어떠냐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정보를 물어보는데 백광호는 딴소리를 합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고. 그러면서 도망치다가 기차에 치여서 죽죠. 박두만은 처음에 대한민국 땅은 밟다 보면 밟힌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때가 또 민주화 항쟁이 한창 뜨겁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봉준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은 그런 정도 세련된 감성이 있었으면 정박하라고 시나리오에 쓰질 않았겠지. 생각이 있었다면은. 네. 근데 그 정박아가 어떤 행위를 저지르느냐. 조용구의 바른다리를 작살내버리죠. 못 박힌 강목을 휘둘러가지고. 그래서 그 바른다리는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범인들을 고문수사하던 이 바른다리는 잘리게 됩니다. 근데 이 조용구가 좋아서 그런 일을 했느냐? 뭐 좋아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짬 받은 거죠. 근데 중간에 수사 방침이 변하죠. 기자들이 고문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반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눈치를 보니까
처음에는 요긴하게 썼던 당연하게 고문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졌던 조용구가 토사구팽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른다리는 잘리고 경찰에서 해직이 되죠. 이게 시대의 변화를 정말 잘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계기가 된 게 지적장애인인 백강호라는 거고, 근데 이거를 봉준호가 처음부터 계획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 근데 결과물을 보면은 장애인의 역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박정희 전두환 정부라는 게 국민들을 정바가 취급해온 그런 정부잖아요. 이 영화의 흐름과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이 점에서 감독이 미리 계획한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맞아떨어진 현실의 본질을 잘 찌른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어필한다면 여성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에서 여성들은 피해자로만 나오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두만의 애인인 곽서령, 전미선이 연기됐죠. 그렇죠. 박두만은 이 동네 내가 잘 알고 여기 내 땅이고 네. 서울에서 온 놈들 재수없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고 난 얼굴만 보면 다 안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자기가 모든 걸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박두만의 모든 수사는 곽서령이 결정해줍니다. 그렇지, 맞아. 어떤 식이냐, 대포주사 놓고 다니는 곽서령이라는 여자가 박두만하고 성행위를 한 다음에 베갯머리 송사를 합니다. 덕처다 백씨라는 개망나니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망나니 아들이 있다고. 이게 백광호라는 인물인 거죠. 얘 한번 수상하니까 잡아보라고. 그 말을 또 박두만은 고지 듣고 백광호를 잡아 쳐넣습니다. 그치. 정말 미개한 거죠. 고작 자기 여자친구가 귀지 파줄 때 한 이야기 믿고서 수사 방향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맞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몇 개가 더 있죠. 예. 곽서령이 일도 안 풀리는데 굿이나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박두만이 진짜로 굿을 보거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마치 박두만은 지힘으로 화성 땅을 갖고 노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베갯머리 송사에 놀아나는 왜소한 중년 남자일 뿐이라는 거죠. 치마 폭이다. 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여경 권규옥이 있죠. 이 인물은 극중 비중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마 봉준호도 그렇게 큰 비중을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몇 가지 합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이 인물이 범행이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가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일어난다. 이거를 캐치해내죠. 그렇죠. 박두만은 비웃습니다. 추리수를 많이 봤다고. 얻어 걸린 거 아니냐는 듯한. 넌 커피나 타라 이거지. 근데 그게 사실은 진실에 근접한 거잖아. 그리고 이 인물이 또 기여를 하는 게 방송국에서 신청곡을 접수시킨 용의자의 신상명세를 알아내야 되는데 서태훈이 방송국하고 싸우면서 제대로 알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권기옥이라는 여경이 직접 가서 알아오죠. 물론 봉준호가 이 영화를 통해서 남자들이 못하는 걸 여자들이 한다 이런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찍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인터뷰를 봐도 딱히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권기옥에 대해서 딱히 비중을 부여했다는 그런 발언도 없고. 그러네. 근데 실제로는 권기옥이 꽤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커피 타주는 여경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극 중에서 박두만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관객들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데도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 언덕에 있던 피해자한테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언덕녀. 서영화 배우. 이건 인물 이름도 설정 안 해놨어 봉준호가. 언덕녀야. 그냥 언덕녀. 이 인물이 정말 중요한 진술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여자들은 그냥 당하는 존재, 피해자인 것처럼 그려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손이 곱다고 했는데 맞닥뜨리자마자 손 잡아보면서 손이 참 고우시네요 하라고 하잖아. 네. 그것도 결정적인 거네.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걸 봉준호가 다 의도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했으면 인터뷰에 나왔겠지. 아마 봉준호는 80년대 대학 생활도 했고 나름 운동권 담론도 밟고 최신 담론도 이거저거 봤으니까 여성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롤을 줘야겠다. 이 정도 생각이었겠지. 맥시멈으로 잡아도. 근데 이 정도 생각으로 실행한 컷들이 영화에서는 꽤 유의미한 결과물로 나왔다는 거지. 엄청난 디테일이지. 이 점에서 감독이 꼭 의도해서 찍는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낼 때가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의도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결과물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박형규, 즉 박해일을 처음에 취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이 장면 전에 중요한 컷이 있습니다. 삭제된 컷인데 뭐냐면은 박두만이 박형규의 바지를 벗겨가지고 성기를 확인합니다.
아 그거 있었어요. 비하인드 컷도 있었어요. 박형규의 인텔리적인 얼굴과는 달리 굉장히 성난 자지에 놀라는 컷이 있어요. 아니 진짜 있었어요. 그거 나도 기억은 해. 봤어? 무삭제판으로 한번 나왔을 때 오. 그 장면이 있었어요. 네. 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진짜 말로만 들어도 정말 어이없지만 연출도 진짜 코미디스럽고 질박하게 했거든. 저질스럽게. 근데 이 장면이 편집되면서 편집됐다. 깔끔해졌지. 깔끔해졌지.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은 정말 박해일이 아우라 있게 나오거든. 그치. 근데 이 장면을 편집 안 했으면은 굉장히 뜬금없어지잖아. 아, 제대로 편집했네. 박주만이 병신처럼 다루던 그냥 찌질이 범죄자처럼 여겨지던 애가 응. 갑자기 아우라가 생길 리가 없잖아. 음. 이건 편집자가 정말 판단을 잘한 거지. 이게 시나리오에도 그대로 있어. 박주만이 바지를 까가지고 자신을 만지는 게. 아. 근데 무삭제판이 나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음. 그거를 10분 15분 늘려졌다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캐치하진 않거든. 아 그냥 저런 장면이 있었구나 그러고선 넘어가는 장면인데 만약에 처음서부터 그걸 봤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언급한 건데 이 살인의 추억의 첫 테이크 있죠? 송강호가 김상경에게 드롭킥을 날리는 그 씬. 이거는 박두만이 서태훈을 때리는 것까지는 기획을 했는데 차량 근처에서 그냥 아웅다웅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대 처음엔. 근데 송강호가 즉흥적으로 드랍킥을 날려버린 거죠. 그렇지. 아 그거 애드리브였어요. 맞다. 물론 이게 배우가 잘 선택한 거긴 해.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잖아. 근데 이때 만약에 촬영 감독이 당황해가지고 아 이거 NG다 이렇게 판단했으면은 사라지는 장면이었다는 거지. 근데 촬영 감독인 김영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너무 여유롭게 논두렁 밑으로 떨어진 김상경을 그대로 잡아주더래. 그러면서 원테이크로 찍었다고. 다시 안 찍고. 이런 것들은 배우의 연기도 연기지만 촬영 감독의 그 판단도 빛난 거지. 그러니까 감독도 중요하지만 배우 그리고 촬영 감독의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지. 그리고 유재하 같은 경우 너무 잘 어울려. 이거는 왜냐면은 유재하라는 인물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시대의 발라드를 만든 사람이잖아. 음악 트렌드 자체를 아예 바꾼 사람이고. 근데 이 시대가 군사 독재에서 문민 정부로 넘어가던 민주화 시기잖아. 그게 유재하의 등장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잖아. 음악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 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디테일이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지. 이런 감독이 의도하지 않은 아니면 적당히 계획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지. 영화는 감독만이 만드는 건 아니다. 촬영 감독이라든가 편집자라든가 배우들 혹은 음악 이런 것들의 협업과 현장에서의 우연적인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편집자의 힘이 돋보인 장면이 또 몇 가지 있는데 네. 정말 이거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용의자 있잖아. 조병순. 걔를 잡고서 서태훈하고 박두만하고 조용구가 며칠씩 취조를 하잖아. 그러니까 기자가 반장한테 아 이거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해도 되냐고 이렇게 반장을 쫀단 말이야. 근데 이때 반장이 어떤 연기를 하냐면은 기자한테 신발끈 풀렸다고 지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자가 신발끈을 보지 그때 도망가. 이런 컷이 있어. 이걸 잘라낸 거지.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질 거였네 영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화 예술의 특징이라는 거지. 소설이든지 대부분의 예술은 혼자 만드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창작자가 1인이 아니면 예술 취급도 안 해주는 게 대부분이야. 근데 영화는 기본적으로 조직 예술이잖아. 이 조직 예술이 단점이 물론 있어. 일관된 의도하에서 창작되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대신에 이런 시너지 효과도 있는 거지. 여러 명이 협업해서 만드는 거니까 판단에 미스가 있더라도 누군가 교정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더 잘 만들어 줄 수 있고 혼자서 만드는 예술보다 나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이게 영화 예술의 본질이라는 거지. 그래서 감독이 코끼리를 의도했더라도 가네샤를 만들 수 있는 게 영화라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단점으로 볼 수도 있지. 그치. 자율성을 해치는 제작자의 입김이라든지. 나는 아까 얘기한 거 중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나는 사실 서태훈이 맡은 역할이 관객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한 거는 옛날이었지만 이게 영화화되고 영화를 바라보는 시점은 2000년대잖아. 21세기란 말이야. 그때 이 사건을 보면은 박두만이 지휘하는 사건이나 그때 현장 보존 같은 건 말이 안 되잖아. 개판이잖아. 애들 나와갖고
논두렁 짓밟고 차 와갖고 발자국 밟아버리고. 근데 그런 상황 속으로 관객이 들어가는 거지, 서태훈이라고 하는 그 역할은. 그럼으로써 이 개판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21세기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사를 펼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서태훈도 그 시대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기가 여중생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근데 결국에는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서태훈도 가서 양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언덕에 있는 여자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여자한테 손이 부드럽다는 증거를 얻게 되고 자백만 받아내면 돼 라는 식으로 변모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시대 때는 어쩔 수가 없구나. 어떻게든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이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결국엔 마지막에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잡고 싶은 마음에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구나. 참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지. 서태훈이 이성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잘난 척하지만 그건 사실 해외에서 수입된 거거든.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정착된 지도 얼마 안 된 거란 말이야. 본인도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몸에 체화된 건 아닌 거지. 그치, 한국이.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사는 게 서류는 거짓말 안 한다 이거란 말이야. 그래, 근데 그건 많이 얘기해. 그걸 누가 심판해줘? 미국이 심판해준단 말이야. 서태훈이 신봉하는 이성과 합리라고 해봐야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식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란 거지.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이성이라는 거지. 그 시절의 이성이라고 해봤자. 박두만도 서서히 이성적으로 또 변해가는 거 보니까 극중 두 인물의 대비가 그런 재미로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박두만이 변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어. 특히 변태를 쫓으러 공장으로 뛰어가잖아. 그 다음에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딱 한 명 세우더니 얘 잡으라고 딱 하잖아. 그래서 수통에 있는 물 마시면서 내가 잡았잖냐고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감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내가 확실히 보면 안다. 눈 마주치면 안다. 근데 마지막에 박해일과 눈을 마주치면서 씨발 모르겠다. 씨발 모르겠다가 되잖아. 자기의 육감을 믿던 사람이 그것마저도 모르게 되니까 이 사람 가치관에 있어서는 정말 크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의 그 신념이었잖아. 나는 안다. 정면으로 보면 다 보인다. 눈 마주치면은 진짜 알 수 있다. 근데 이놈은 범인이 아니다도 아니고 모르겠다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살인을 일으켰고 그 살인범을 찾는 그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신념을 가진 한 인간이 그것들이 무너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듯 하면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정말 그 악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면은 이것은 무기력한 것 플러스 무너져가는 과정, 그리고 그런 존재, 그러한 무언가의 실체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맺어줌으로써 이 영화가 얼마나 흥미로운 영화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80년대라는 거지. 기존에 갖고 있던 구질서, 구관념들이 다 산산이 조각나는. 흥미로운 대사 중에 하나가 박두만이 백강호를 취조하면서 똑바로 보라고 얘기하면서 이 새끼 어딜 보는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맞아. 이건 애드립이야. 시나리오에 없는 대사야. 근데 별거 아닌 애드립이잖아. 근데 작품의 톤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박두만은 어떤 사람이야? 정면으로 보면 다 보인다는 사람이야. 그치. 심지어 엔딩에서조차 아들한테 아빠 눈 똑바로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그러네. 몇 번씩 그래. 근데 박두만이 그렇게 똑바로 보라고 해서 본 것들이 정면으로 본 거겠느냐? 뭐 본인은 딴에는 정면으로 봤다고 생각하겠지. 난 제대로 봤다. 근데 사실은 헛개비만 봤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영화 끝날 때까지 본 것 중에 제대로 본 건 하나도 없다. 그것들이 즉흥적으로 나오면 애드립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지. 이 새끼 어디 보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인 판을 보고 여기에서 이걸 넣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흘러가겠지라는 계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드립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 그치,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지 이거는. 그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지점이다. 그런 거. 그리고 난 이 영화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적인 특색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의 장르를 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스릴러라고 얘기해야 되나? 수사물이긴 한데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한국에서 통할 수 있는 유머나 그런 코드들이 되게 많은 느낌이야. 특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논두렁에서 롱테이크 씬,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특유로 발휘할 수 있는 블랙 코미디가 제일 잘 묻어나 있고, 그리고 백강호가 살인 현장을 재현하면서
기자들이 몰려있는데 아빠가 너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빠 나 아니야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술렁이는 사람들과 음악들 그때 배우들의 표정과 연기들 이런 거는 정말 한국적이다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거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비슷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적이다는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한국적 영화라고 할 때 국제시장 한국 현대사를 다뤘으니까 한국적 영화다. 뭐 베테랑 한국의 현실을 다뤘으니까 한국적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런 것만 가지고 한국적 영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서로 한국적 영화라고 치더라도 그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고. 그야말로 외국 관객이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국제시장에서 나열된 한국 현대사 물론 중요한 사건들이지. 근데 외국 관객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건일 뿐더러 그것들은 그냥 관객들에게 심파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도도 목적도 없는 그런 컷들이잖아.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이 한국 사회에는 갑들이 있고 이것들을 무찔러야 우리가 속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 포르노스러운 주제인 거지 사실. 근데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안 가잖아. 한국적인 소재에 분명 천착하긴 해. 외국인들이 잘 공감할 수 없는.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무력한 형사들의 모습이라든가 시대가 변화하는 모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초반부에는 조용구가 군합발로 대학생들 시위를 진압하는데 나중 가서는 다리가 잘리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대조 같은 것들은 굳이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을 모르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들, 소재들이 보편적인 인상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 경우에 아이러니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만의 소재를 가지고 보편적인 얘기를 이끌어냈다는 거. 영화제 같은 데를 가면은 우리도 그 나라에 대한 역사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현실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설명이 된다면은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이고 이게 영화제로도 소개될 만도 하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독 그런 영화들이 예를 들어 뭐 부산행이라고 진짜 그러면은 한국적이라는 분위기가 전혀 안 난단 말이야. 그냥 오락물로서 한국형 좀비가 저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로만 인식하기 쉽다는 거지. 그런 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아무리 다루더라도 밀정이 아카데미 후보로 올라갔다고 쳐도 거론이 안 되는 게 그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지점이 되게 한국적인 구도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은 백강호가 처음으로 자백을 하고 그걸 녹음할 때 그때 장면 보면은 얼굴 3개 그러니까 송강호랑 백강호랑 조용구 그 3명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잡히지. 잡혀. 그리고 맨 뒤에 서태훈이 있지. 세태훈 그 포커스 날려갖고 가만히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 장면 보면은 거의 연극을 본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서 보여주는 노골적인 아마추어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치. 그 장면 보면은 너무 노골적이야. 얘네들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실제 상황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연극으로서의 영화를 보여주는 구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이 난 되게 한국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한국적인 거 사실 되게 촌스럽잖아. 그러니까 세련되진 못하잖아. 토속적이지. 토속적이지. 근데 난 그 장면 딱 보면서 하이탈 같은 느낌이 났어. 하이탈 보면은 과장되게 웃고 있고 과장되게 얼굴 표정이 드러나 있잖아. 그때 장면과 연출이 정확히 그렇다는 거지. 정말 한국적이야. 근데 그 장면이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해를 끼치느냐? 아니야. 오히려 맛을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증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장면에서 그 사람이 목격자임을 진술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을 얼마나 범인으로 몰려고만 하는데 혈안이 돼 있나. 그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연출은 진짜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진짜 한국적인 것 같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정말 세련되게 안 보여주려고 최대한 촌스럽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치. 그게 너무 블랙 코미디처럼 잘 잡혔어. 그러니까 80년대 한국을 소재로 삼아서 80년대 한국스러운 방식으로 맞아. 전달을 한 거지. 맞아. 그 점에서 80년대 한국적인 영화인 거고. 그걸 2000년대에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리얼리즘과 극영화 예술의 관계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화성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서 영화로 만든 거잖아. 근데 이것이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얼핏 생각하기엔 뭐 저거 중요한 사건인데 그치. 뭐 영화로 저렇게 만드는 게 옳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뭐 유족들도 아직 있고 이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난 이 영화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 영화로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철저하게 리얼리티를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 왜곡하지 않고. 물론 어떤 게 왜곡이고 어떤 게 리얼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잡아내는 게 다큐멘터리의 목표란 말이야. 근데 극영화는 좀 달라. 물론 극영화도 현실의 구현을 목표로 할 수 있어. 근데 방식은 훨씬 다르지. 살인의 추억에서도 있는 그대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묘사하지 않았단 말이야. 현실에 있던 요소들을 이것저것 차용해 오긴 했지만 리얼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게 그냥 윤색이냐?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현실이라는 거는 어차피 불균이래. 복잡하고 중충적이야. 아까 효식이가 말했던 것처럼 엄청 방대해. 정리가 안 돼. 그치. 근데 극영화로 하면은 정리가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감독 혹은 창작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이 갖고 있는 본질에 집중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렇게 중충적이고 카오틱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특정한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는 이해하기 쉽단 말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모자이크고 캐리커처고 가지치기라는 거지. 그게 극영화의 본질이라는 거고. 현실에 존재하는 지엽적인 요소들을 다 잘라낸 채 이 현실을 진짜 지배하고 있는 진짜 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 중에 리얼을 출연할 수 있는 게 극영화라는 거지. 그렇게 현실을 분해한 다음에 재구축하는 게 영화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그렇게 해서 표현된 본질이 더 이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면 그거는 윤색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영화라는 게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평행 우주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평행 우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있지만 그거와 평행해 나가고 있는 또 다른 세계라는 게 평행 우주라는 거잖아. 그치. 지구가 있지만 또 다른 지구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지만 달리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난 그걸 보여주는 게 영화고 예술이라고 생각해. 80년대 화성 살인 사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80년대에 있었고 그 현실들을 한마디 말로 정리할 수는 없지 사실. 근데 살인의 추억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80년대의 평행 우주를 통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그 시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00년대로 예를 들면은 황우석 사건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겠지. 그치. 그렇죠. 00년대에 우리가 황우석 사건만 생각하면서 살아간 건 아니잖아. 그게 어찌 보면 그렇게까지 비중 있는 사건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의 공기를 정말 잘 표현한다는 점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살인의 추억에서는 비록 실제 사건을 구현한 건 아니고 각색을 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그럼으로써 오히려 이 80년대라는 현실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영화가 허구가 그래서 이 살인의 추억에서 묘사하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진짜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의 평행 우주고. 그런 점에서 예술의 의미가 있지 않나, 영화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영화만의 작품만의 자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현실을 재조합할 수 있다는 것. 쓸데없는 요소 다 잘라내고 정말 이 시대, 이 현실의 핵심만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이게 극영화의 장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실화 다룰 때 있어서 모범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아. 2000년대 작품 중에서 이렇게까지만 만들 수 있다면은. 그리고 플란다스에게를 보다가 이 영화를 보니까 봉준호 감독에 대한 생각이 틀어진 거였지. 이렇게까지 찍을 수가 있나? 이 영화는 확실히 실제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인데 사실 실제 사건을 두고 영화로 만들면은 흥행하기 위해서 과장되거나 자극적으로 만들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 예.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경우가 그치. 있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술 쪽에서 최근에 얘는 알리가 신곡을 냈는데 나영희 사건을 다뤘다가 굉장히 몰매를 맞았지. 근데 문제는 알리 본인도 성폭행 피해자임을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정받지 못했다는 거. 실제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10명이나 피해자가 생겼는데 10명이나 피해자가 생겼으면은 최소한 가족이 한 명당 4명이라고 치면은 40명이 관련돼 있고 그 가족 4명만 관련돼 있겠어? 아니잖아. 친구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들, 자식들의 자식들 이렇게까지 넘어가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진단 말이야. 극영화로 다룰 때 굉장히 위험하지. 어렵고. 근데 이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는 나는 다시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아까도 그런 논란이 되는 지점을 정말 벗어났어.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는 살인범의 입장은 잘 몰라. 살인범은 사실 거대한 악이나 다름없이 잡을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따라잡기 위한 형사들의 답답함, 그리고 그런 존재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떨리는 그 무서움들, 그리고 범인을 잡을 수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상,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영화 보는 내내 이게 왜곡돼서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마음보단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가 있나. 형사들도 진짜 잡고 싶었겠다. 진짜 답답하다. 저 시대 때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넓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만들어주지.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논란의 지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고, 극영화로서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지점을 더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처음부터 서서히 끝에 가서는 정말 박두만이 우리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범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 더 그 계층을 넓혀주면서 차원을 더 넓혀주면서 현실에까지 다가오게, 그래서 섬뜩한 현실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영화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정말 끝까지 폭발시켜주지 않았나.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는 매체 안에서 조직적으로 구축된 그 작품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을 수 있을 때 예술이 된다는 거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보다 살인의 추억을 보는 게 80년대 한국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익스큐즈 되는 거지. 그치. 극영화로서의 본질을 잘 잡은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영화라는 거는 과학하고 별로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 예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갈릴레이 실험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처음에 실험에서 나온 게 아니야. 머릿속으로 짱구 굴려서 나온 거거든. 중력 실험 같은 거. 주위에 방해되는 힘이 없으면은 밀도가 똑같으면은 똑같은 순간에 떨어진다. 근데 이거 실제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갈릴레이는 그렇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상에서만 존재하는 걸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밝혀냈지. 예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현실은 복잡하고 단안하기 때문에 꼭 정합적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 엉뚱한 데로 튈 수도 있지. 근데 영화에서는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서 사건을 배열하고 인물을 배열하고, 그럼으로써 현실에서 잘 체감하지 못하는 그 이상에서 조화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잖아. 그 점에서 과학과 예술이 별로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 발상 자체는. 물론 세부로 가면 달라질 수 있지만. 네. 그러면 슬슬 뭐 더 이야기할 주제가 없다면 슬슬 마무리를. 저는 일단 이 영화 다시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냥 한번 틀면은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쭉 가는 영화들이 몇몇 개 있어요. 사실은 집중이 되기는 하니까 몇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기도 했었고, 살인의 추억 자체가. 그리고 아직도 제가 엽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포스터 엽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식 포스터가 아니라 송강호랑 김상영이 같이 찍은 엽서 사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두 사람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긴 한데 웃픈 거 있지. 순박한 경찰 두 분이서 정말 고군분투한 게 저렇게 눈물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평범하게 찍은 거야.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걸 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점이라고 해봤자 피해자분들이라든가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좋은 논쟁거리로 물려보내서 그거는 상쇄됐다고 생각은 하고, 별점은 5개 주고 싶어요. 한 줄 평은 봉준호 영화 중에서 범죄 영화의 좋은 본보기. 난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화는 사실 클래식 반열에 올랐죠, 한국에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작품이 2003년도에 나왔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고등학생이었고 중학생이었고 청소년 시절이었죠. 이런 작품을 보면서 커왔죠. 영화를 보면서. 아, 영화란 게 이렇게 재밌구나.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느꼈죠. 이런 영화가 영화구나. 그때 당시에도 별로 재미없는 영화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재밌는 영화로 꼽혔겠지.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영화를 찍은 감독들은 정말 재밌는 영화를 많이 내놓겠구나. 지금 이게 시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점인 순간이 될진 몰랐죠.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봤던 그 영화들이 막상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수작이었고 BR 영화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이 영화는 정말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다시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인생만큼 이 영화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지점을 생각하게 하여준다. 이 영화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다시 보면은 되짚을 만한 구석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 이 영화가 되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보면은 송강호라고 하는 캐릭터는 고지식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잖아요.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과학이 진리가 된 이 시대에서 얼마나 이런 인물이 고지식하고 답답할지는 대부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밖에 수사를 못하고 결국엔 범인 앞에서도 자신마저 무너지는, 그 악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자신의 신념마저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윗세대, 기성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나이 먹어서 보면은 내가 박두만이 되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이 영화는 5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줄 수 있는 한 줄 평은 우리들의 신념이 무너질 때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정리하자면은 정말 시대에 잘 포착했다고 생각해요. 87년, 88년 그때 유어당쟁이 일어나고 부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일어나고 다 작품에서 활용한 소재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즉 군인 마인드로, 대령님 마인드로, 장성님 마인드로, 사단장님 마인드로 그냥 애새끼들 밥 좀 잘 먹이고 매 좀 때리고 몇 정도 정인데 이런 마인드로 그냥 사회 통제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네. 정박아가 역습을 하고 다리가 잘리고 계집 애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나는 이게 정면으로 대상을 응시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헛개비 본 거고 모든 사람의 주먹질이 헛주먹질이 될 수밖에 없는 헛발질이 되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서서히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다양성이 증가하고 한 손에 안 잡히는 시대가 된 거지. 그거를 정말 잘 잡아낸 게 아닌가. 그 미개함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감독이 철저하게 의도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배우의 힘으로, 어떤 부분들은 스태프들의 힘으로 해결하고 우연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영화는 비록 상업영화로서 기획되었지만 예술이 할 수 있는 것, 영화가 할 수 있는 첨단에 달려갔다. 그런 점에서 한국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 영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점을 보여줬다는 것. 그 점 때문에 높이 사고요. 네. 다만 이거야말로 한국적인 특성인 것 같은데, 한국은 10년 단위로 세상이 바뀌어온 나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대하고 지금하고 별로 안 달라. 70년대 사진들 보더라도 패션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해. 근데 한국은 70년대하고 지금하고 완전 상전 벽해란 말이야. 그치. 그 이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자신의 유년 생활하고 지금이 매치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2003년하고 2016년이면 사실 헐리우드 기준이면 그렇게 긴 시간대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살인의 추억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은 꽤 멀게 느껴지지 어느 정도. 아 맞아. 그리고 실제로 영화로 보더라도 아 이거는 그 시대에만 통하는 그런 컷들이다, 그런 개그다, 그런 연출이다, 그런 게 좀 있어. 아 이건 좀 투박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서 아쉬웠어. 아 이게 그 시대 때만 만들 수 있는 선명한 지점들이 있긴 한데 그 시대 때만 나올 수 있는 또 미숙함이 있구나.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별점은 4점 주고 싶고 편집자가 꼽은 명장면 이걸 좀 소개하고 싶어요. 편집자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서태훈이 박형규를 두들겨 패는 씬입니다. 그때 일단 서태훈이 다짜고짜 박형규의 집으로 쳐들어가죠. 네. 그리고 발차기를 날립니다. 그리고서 바로 박형규가 터널 근처에서 자빠지는 컷으로 전환이 되죠. 이렇게 같은 동작을 이어붙이면서 빠르게 장소 전환이 됩니다. 그냥 박형규가 나뒹구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발에 얻어맞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똑같은 자빠짐이지만 국제시장에서의 그 자빠짐보다 훨씬 박진감이 있는 거지. 황정민이 고생들에게 쳐맞고 넘어지는 것보다. 그리고 그 뒤로 터널을 깊게 보여줘. 예. 그 김상경과 박해일이 액션씬을 벌이고 있는데 그 뒤에서 터널이 마치 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듯이 보여준다는 거지. 그리고 터널 안쪽에서 이 두 사람을 또 잡아줘. 편집자가 의도하기를 이렇게 해서 시대의 암울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다. 잡히지 않는 범인에 대한 느낌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시간의 경과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이렇게 터널을 한번 잡아준 다음에 두 사람의 액션씬이 보여지니까
시간이 흐르는 느낌도 나고 리듬도 더 낫지 않냐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만약에 그냥 액션씬만 보여줬으면 얼마나 단조롭겠냐고. 이 설명을 구조적으로 들으니까 아, 편집자가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장면을 수정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터널시에서 뭘 느꼈냐면은 영화 전체적으로 계속 그 두 사람의 이야기와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다가 터널에서 그 두 사람이 비춰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씬이 있어. 그때 보면은 선로가 관계가태까지 그치. 선명하게 이어져 있거든. 응. 근데 터널은 되게 캄캄하고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서 있고 그 장면 보면서 아, 힘줄 때는 진짜 제대로 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터널은 또 따로 찍었대. 그 따로 사람만 입힌 거야, 두 사람만? 그렇게 빛이 나올 수가 없어. 그 두 개의 선로가 반짝이면서 관객한테 이어지는데 그 지점 보면서 아, 이걸 보고 있는 관객 그리고 이 현실에 이 이야기가 전해져 있고 아직 끝나지 않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지점 같아서 그 장면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컷 되게 많이 쓸 수 있잖아. 배경에서 멀리 사람 구도 갖다 놓고 두 사람 찍는 장면. 밀정에도 마지막 장면에 나오지. 송강호랑 학생이랑 얘기하는 지점. 근데 그거는 그냥 미술로만 이쁠 뿐이지 그렇지. 전체적인 영화에서 흐름을 가져와서 관객들한테 얘기하는 씬은 아니란 말이야. 화면 자체만 이쁘지. 그래서 나는 그 장면 보고 좀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밀정 보면서 살인 추억은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이어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현실로서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겉멋으로 보이지 않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딱 통용이 된 거지. 터널이 또 오프닝하고 호응이 되지. 오프닝에 수도에 빠져 죽은 여자 있잖아. 맞아. 그거 송강호가 지켜보고. 맞아, 그 오프닝도 짚어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걸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보면은 벌레 잡고 있잖아. 그 소년이 벌레 잡은 거 통 안에 가둬놓고 오니까 직감적으로 뒤로 숨기지. 그리고 그 메뚜기가 똑같이 시체 옆에 있고. 그런 지점들은 시작부터 굉장히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참고로 그 장면 같은 경우도 따로 찍었다고. 송강호가 먼저 찍고 그 아역 배우 그 친구가 나중에 찍은 거라고. 송강호가 연기한 걸 보면서 따라한 거지. 연기 자체가 따라하는 연기잖아, 송강호. 그거를 따로 찍은 거지.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다음 주는 제가 플롯인데 원래는 샤를리즈 테론이 나온 몬스터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악의 하루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보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해볼게요. 둘 중에서 하나 하시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연애 영화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사랑 영화를 다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다뤘던 작품이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연애 작품은 아니었죠. 네. 막장 드라마였어. 네, 막장 드라마였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오늘 다룬 89화 살인의 추억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